엄마처럼 친구처럼 아들처럼 엄친아 엄윤상입니다. 저는 함께하면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신뢰를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저를 믿고 한번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상을 믿어주십시오. 힘센 사람이 다 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법이 있는 것 아니에요. 정치민주당이 일당 독점하는 시스템이란 말이죠. 그러면 선거 때문에 공약을 해요. 공약을 해. 안 지켜도 다음에 또 찍을 거니까 안 지켜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쉽게. 네. 심판을 안 해. 심판을 못 해. 네, 북치기박치기 선거방송 오늘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엄윤상 예비후보와 함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잘생기셨어요. 예,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아까 저 방송 전에 이게 비디오가 안 나가는 게 천추의 한이다. 제일 잘생겼어. 지금까지 만나본 후보 중에 젊은 피. 네, 뭐 지난 방송 우리 싹 잊읍시다. 얼굴로는 지금까지는 뭐 대통령감이십니다. 지난 후보들 보면 우리가 매회 참 이빠른 소리, 입에 발린 소리 써서 다음 방송에서는 비디오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제가 되면 지원하겠습니다. 아이고야. 머리 한테 꽂아. 끝까게 전문. 자, 그리고 옆에 또 소개를 좀 직접 해주시겠습니까? 제 집사람. 예, 그리고 지금 현직 교사고 예, 이름은 김수연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직접 해주시죠.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완산을 예비후보로 등록한 엄윤상 후보의 아내 김수연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최초야. 예, 우리가 그동안에 이렇게 전화로 연결하거나 영상 편지 이런 거 했는데 오늘은 마주보고 영상 편지가 가능했는데 예, 못 믿어오신가요? 아니요. 말 실수할까봐.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느낌이 드네요. 네, 오늘 와서 뵈니까. 자, 일단 엄윤상 예비 후보의 공식 프로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워낙에 프로필들이 쟁쟁하셔가지고 네. 다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굵직한 것만 몇 개 말씀드립니다. 정읍 산회 출신이시고요. 상산고등학교 졸업하셨고 고려대학교 졸업하셨고 사법연수원 35기십니다. 경기도교육청 고문 변호사를 시작으로 해서 쭉 생활 법률 관한 여러 가지 고문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하셨고요. 천주교 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이다. 다른 종교라고 하면 별로 눈에 안 띄는데 천주교기 때문에 오늘 술가게가 또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습관이 잊었어. 그래서 과거야? 과거야. 아픈 기억이라. 예. 특이한 것은 이제 사단법 이제 고문 변호사를 많이 하셨는데 거기 특이한 이력이 예. 미용사회, 미용사회, 그다음에 대리운전 노조, 그렇죠. 그다음에 초등학교 고문 변호사. 예. 난 초등학교에 고문 변호사가 있는지 처음 알았어. 예. 그래서 그다음에 한국협회, 한국협회는 뭐예요? 국궁. 한궁이라고 있어요. 이 다트처럼 다트 원래 다트가 한궁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 다트 같은 걸로 점수를 이렇게 매기는 거. 던지는 거예요? 예, 던져서 어르신들이나 어린이들이 하기가 좋은. 어디 판에다가 예, 다트 판처럼 생긴 게 있어요. 국궁은 이 항아리 같은 데다가 던지는 건데 예. 한궁은 예. 지금 정두령 국궁이라고 해놓고 지금 대리 경로당. 몰아치려고 몰라. 나처럼 모른다고 얘기해. 나 못하는 줄 알았어. 경로당 안 가보셨죠? 예. 경로당 가보면 있습니다. 이게 있군요. 한궁이라고 하는. 예, 그 이름이 이제 한궁. 예. 이런 고문 변호사 역할, 법률 지원 이런 것들을 하실 때 나름 기준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냥 막 하진 않으셨어요? 이 변호사가 사실 네. 돈이 되는 데를 해야 되는데 네. 저희는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이력 자체가 돈보다는 인권, 네. 복지, 사람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왔거든요. 대학교도 오래 다니셨죠? 예, 몇 년 다니셨죠? 제가 이제 5학년을 간신히 졸업했습니다. 5학년이요? 예. 훌륭한 그래도 그 정도 나온 거 아니에요? 경고 3번 먹고 그런데 경고 3번 먹으면 제적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네. 근데 그때 법이 바뀌었어. 다행히. 세 번째 제적을 경고 먹을 때 법이 바뀌었어요. 그때도 괜찮다 해가지고 다행히 고려대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때 법이 안 바뀌었으면 사실 변호사 생활을 네.
사실 아니 그때부터 변호사 뭐 사법 시험을 준비할 수도 있었겠죠. 물론. 대학교 안 나와도 사법시험 아니, 원래 상태 영 안 좋아. 많이 안 좋긴 한데 연말 아니 명절 끝이잖아요 지금. 많이 안 좋긴 한데 어찌됐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엄윤상 예비 후보님의 어떤 인생사를 한번 탈탈 털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사실은 털려고 좀 조사를 해봤는데 네. 정보가 많이 부족해가지고 일단 이 프로필 하나로 털기 시작해야 돼. 예, 일단 털어보죠. 일단 상산고등학교 당시 들어가셨을 때는 뺑뺑이였죠. 예, 뺑뺑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게 뭐 죄입니까? 그 뭐 뺑뺑이가 죄? 죄는 아닌데 예. 근데 뭐 뺑뺑이 취조하듯이 그래요. 우리가 핸디캡 그 뭐지? 사우나가 영생고보다 낫지. 영생고가. 선배님이십니다. 아, 여기도. 네. 자, 고등학교 시절 때 좀 돌이켜 볼게요. 예. 어떠셨어요, 학창 시절? 저는 학창 시절 때는 정말로 착한 학생. 그냥 그야말로 예. 사실 그 그야말로 모범생. 뺑뺑이긴 하지만 상산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니 상산고등학교 그 당시만 해도 네. 분위기가 되게 공부하는 분위기였잖아요. 예, 막 진짜 꼼짝 근데 때. 제가 아들 이번에 대학을 들어갔거든요. 네. 아들을 보면서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모범생이요? 예, 정말로 모범생이고 예. 저는 친구들이 그 고등학교 다닐 때 담배도 피고 예. 그다음 술도 먹고 하는 친구들도 많았거든요. 예. 근데 저는 절대 안 했어요, 그거. 특별한 이유가 아니 근데 그때 아니, 근데-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때 왜 그랬냐면 저희 아버지가 저의 교육을 되게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공부 못하면 성적이 나면 무조건 저를 때립니다. 아, 애 떨어지면 네, 아니 떨어지든 어쨌든 그 기대치야? 아버지의 기대치에 못 미치면 자관 때립니다. 예를 들면 뭐 어렸을 때 4살 때 구구단을 못 된다고 몇 살이에요? 4살 때 구구단을 못 된다고 마루에서 그 시골 마루에서 저를 던져가지고 지금 여기도 상처가 있는데 이때 이렇게 여기가 다 다쳤거든요. 다쳤는데 여기를 마취도 안 하고 꿰맨 거예요. 꿰맸는데 진짜요? 아니 그 의사가 거기서 이제 돌팔이 의사겠죠 거기서 네. 의사가 그 없으니까 꿰맸는데 울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저는 무서워서 안 울었는데 예. 마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떠냐면 얘는 큰 인물이 될 사람이다. 마취도 없이 그걸 다. 얘는 큰 인물이 된다. 마취도 없이 이렇게 다치는데 아니 자기가 지금도 시골에서는 그 얘기를 해요. 오늘 누가 이거 됐다. 써준 거 같아요. 처음에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자. 아이고 저는 원고도 안 줬잖아 지금 나한테. 아니 근데 그 사실, 아버님은 무슨 일 하셨어요? 농사 아버지도 백수였죠 사실. 농사도 안 짓고 시골에서는 유명한 뭐 한량. 그런 거 비슷한. 왜냐면 아버지의 슬픈 과거가 있어요. 그 얘기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네. 가족의 슬픈 과거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좌절도 하시고 네. 그러면서 젊은 나이잖아요. 아드님도 똑같이 그렇게 대하신 거예요? 막 성적 안 나오면 때리시고. 근데 다른 걸로 때리진 않았어요. 공부 못하는 거. 그거에 한이 있기 때문에 아버님이 아버님은 이제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셨고 근데 혼자 공부를 하셨어요. 그러면 예비 후보님의 아드님은 어떤 식으로 가르치셨어요? 저는 한 번도 때려본 적이 없습니다. 아, 저는 우리 아버지하고 무조건 반대로. 무조건 반대로. 왜냐면 그게 좀 가슴에 좀. 네, 그게 남죠. 아드님은 그 무구단을 몇 살 때 기억나요? 애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니 사실 초등학교 4학년 내가 때. 정확히 기억하면 그때 우리 국민학교라고 그랬잖아. 국민학교 들어가면 그때 다 옆으로 손 긋고 위로 손 긋고 해가지고 기억력을 그때 다 배웠어요. 맞습니다. 그래. 좀 교육력이 부족했다. 아니 근데 4살에 국문화를 못 외웠다고 이렇게 막 던지시고. 그래서 산하경영을 갔는데 산하경영을 처음 시험을 봐요. 네. 시험 보고 1등을 하잖아요. 네. 그럼 한 달 동안 이게 공부왕이라는 걸 딱 크게 써가지고 공부왕이라는 그걸 찾았어요. 제가 그거 안 되면 맞거든. 그거 죽으라고 뭐 1학년 때 얼마나 여기서 한글 그거 시험 보고 그랬지 아니 않습니까? 4살 때 구구단이면 이방한 때쯤이면 벌써 그래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처음에 가서 1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공부왕 해가지고 그걸 하고 아버지가 그걸 했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서 이제 시골에서 걸어다니잖아요. 걸어서 한 30분 걸려요 집까지. 업고 갔어요. 아버지가. 네. 집어서. 네. 그러니까 옛날 아버지들이 이게 확실해. 상과 벌이 확실해. 예. 그런 괴팍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아니 그만한 건 아니고. 그런 엄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예비 후보가 국회의원이 되는 것은 그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아니 저는 그런데 예. 그 과정 속에서 예. 성장해온 과정 속에서 그것도 하나의 자양분이 됐다. 아버지의 그런 교육의 방법이나 교육열이 저를 있게 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제가 지금 변호사잖아요. 예. 변호사인데도 제가 고대 법대를 나온 게 아니고 영문과를 나왔어요. 아 법대가 네, 아니고요? 법대가 아니에요. 영문과를 나왔어요. 왜 영문과를 가겠어요? 저는 선생님 아니 아버지를 피해서 외교관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아버지 없는 세상에서 네, 제가 대학 1학년 때까지 맞았으니까. 일찌감치 해 조선에 대한 탈출을 꿈꾸셨군요. 네, 그래서 무조건 한국을 나간다. 예. 근데 그 방법은 외교관이 되는 길이 있다. 또 정외과도 있잖아요. 정형외과하고 물어봤어요. 정형외과하고 영문과하고 어디가 외교관이 되는 게 높냐? 높냐? 했더니 영문과가 더 높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잠깐만요. 이 질문이 많네. 예. 그 일단 고등학교 때까지는 정말 공부밖에 몰랐다. 얘기를 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 변곡점이 생긴 계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대학교 가서. 대학교 가서 예. 1학년 때 제가 과대표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86년도인데 네. 그때 한참 학생운동이 치열할 때잖아요. 그렇죠. 근데 과대표를 했는데 그때 아주 영문과니까 여학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주 이쁜 3학년 선배님이 저를 꼬드기는 거예요. 너는 여기에 투쟁위원장 감이다. 남자도 얼마 없지 않나? 아니 남자가 7대 3이었어요. 남자가 70% 정도 됐는데 뻔듯하게 생겼고 그때는 지금도 훨씬 잘생겼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학생들한테도 인기도 많고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서 딱 이렇게 하면 멋있겠다. 사모님 어디 불편하세요? 갑자기 정선을 내겠어요? 막 하시네? 아니 저는 다 알고 있어요. 저희가 결혼할 때 예. 어떤 여자랑 네가 결혼한지 정말 궁금하다. 내가 그렇게 너 좋다고 따라다니는데도 안 받아줬어요? 네가 나한테 눈길 한번 안 주더니 어떤 여자랑 결혼한지 궁금하다고 저를 보고 싶어서 저한테 찾아온 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야, 그때 오늘 팬게 많습니다. 인기가 상당했던 건 제가 알죠. 인정하시는 네. 그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 선배님이 제가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운동에 대한 생각이 없었어요. 그때는 학생들 때문에 해야 한다는 생각이 없었는데 거기 가면서 공부도 하고 서서히 깨우치기 시작한 거죠. 공부만 했으니까 얼마나 생각이 보수적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대학 생활을 하고 사람들 만나면서 그때 어려운 사람을 야학도 많이 했거든요. 야학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가. 아버지한테 맞고만 가서 나는 상당히 불행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때거든요. 근데 나보다 훨씬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했거든요. 학생도 좋지만 정말 노동 현장에서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 이러는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자. 학생운동도 하고 반면은 또 야학도 하면서 옛날에 뭐 의식화 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시키면서 또 뭐 현장에 들어갈 준비도 하면서 그렇게 했죠. 그런데 저한테 이제 운명적으로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운명인데 대학교 4학년이 되면서 그때 소련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뭐 노동 현장으로 들어가야 돼. 가서 노조도 만들고 막 그런 현장에 될 시점, 제가 들어가야 될 시점에 소련이 무너지면서 그게 다 중단이 된 거죠. 그러면서 저에게 이제 만약에 그때 현장에 들어갔으면 학점 때문에 경고 때문에가 아니라 아마 자퇴를 하려고 했거든요. 자퇴를 하고 들어가서 그때는 그게 개인적으로 그 우리가 동부 사회주의가 올라가면서 개인적으로 겪었던 혼란도 있으셨을 거예요.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뭐 제가 사회주의를 추종하지는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도 우리 선배들은 나 이해가 안 갔어요, 도대체. 뭐 주체사상이라서 북한 문제 이런 것들도 하잖아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주체사상? 북한이 우리가 얼마나 못 사는데 이것을 추종해서 뭘 하자는 거냐. 대들기도 하고 선배들이 되게 저에 대해서 반감도 많이 가졌어요. 이거 옳지 않다. 한국 사회를 어떻게 발전? 우리 지금 현실에 있는 민중들이나 우리 국민들을 봐야지. 알지도 못하는 북한 그런 거 하면서 우리가 못 사는 게 객관적으로 명백한 그걸 추정할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되게 많이 싸우기도 하고 그렇지만 저는 우리의 약자들을 위해서 하겠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우리 약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 고민을 했죠. 왜? 저는 대학을 나왔으니까 그 당시만 해도 그래도 이제 고대 정도 나오면 어느 정도 이제 인텔리하고 뭐 학교에서 배운 거 선배들한테 배운 것은 너희들은 사명의식을 가져야 된다. 뭔가 내가 지금 배운 것을 뭘 할 수 있는지를
너희들은 생각을 해야 된다. 고민해야 된다. 배워서 남주는 이게 이제 그 학생 운동의 주류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사회에 대해서 고민하는 문제. 그분들하고 저희들하고 지금 얘기했던 그때 따로 공부했던 게 사회민주주의에 대해서 공부. 그거하고 조합주의라고 있어요. 이 국가가 커지니까 있잖아요. 국가가 커지니까 국가의 폭력적인 힘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양극화, 힘센 사람이 힘없는 사람 착취하는 구조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없앨 수 있는 거냐? 국가 힘을 줄이자. 조합주의. 잘게 쪼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뭐 이 협동조합처럼 여기서 자치 만들고 아니면 국가를 유지하려고 하면 사회민주주의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고민들을 따로 공부를 했죠. 그러니까 기존의 운동권의 주로 NLPD하고는 좀 다른 길을 가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에 이제 노동 현장에 보통 이제 투신이라고 표현하죠. 하려고 했으나 결국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못하게 됐고 그러면 법 공부를 하신 계기는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법공부를 하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제가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던 아버지가 대학교 4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갑작스럽게. 어버이날 다음 날. 아이고 어버이날 제가 내려갔다가 날짜도 참 얇은 어버이날 내려왔다가 그때가 이제 음력으로 4월 4일이야 하필이면 또 내려왔다가 그 선물 드리고 그것도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올라갔는데 바로 올라간 날 저는 이제 또 노동 현장을 가서 전화기도 없을 때 아니에요. 저하고 연락이 안 되네. 학교에 연락이 왔는데 그래서 새벽에서 저한테 연락이 간신히 돼가지고 그때 부랴부랴 이제 내려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럼 전날까지도 멀쩡하셨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사고나 뭐 이런. 예, 그런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저에 대한 실망도 크고, 아버지가 그때 당시는 전주에 계시면서 기능직이지만 도청에서 공무원으로 계실 때니까 네. 제가 데모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잡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떼야 되니까 이제 아버지 그런 마음 다 알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경고도 먹고, 막 당신 자식은 왜 그래? 공무원이니까. 그렇죠. 기능직 공무원. 그런 것도 많이 듣고 하면서 저한테 이제 그 실망도 많이 하고, 이제 다 컸으니까, 대학교 4학년 되니까 다 컸으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는 자식한테 말을 못하고, 이제 아버지는 저한테 공부를 시킨 이유가 좀 정의로운, 자기같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 정의로운 사람들 위한 법조인이 됐으면 좋겠다. 아 원래 아버지가 네, 그러니까 그런 희망을 네, 품었는데. 검사가 정의로운 검사가 돼서 이제 사람들 정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네가 다른 거 바라지 않는다. 그걸 했으면 좋겠는데 법대를 가기를 바랐는데 그거 안 가고 또 영문과 가서 외교관이 된다고 이렇게 하고 그런 데부터 실망이 진짜 고등학교 때는 착실히 살았는데 대학교 가서 이렇게 한 거죠. 거기에 대한 실망이 컸다. 그런 얘기를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님한테 들은 거죠. 그리고 나서 아마 제가 인생에 아버지 때문에 그렇게 울어본 것은 정말 한 2박 3일 계속 울었어요. 정말 우리 친구들이 와가지고 쓰러질까봐 놀랄 정도로 그때도 비가 많이 와는데 그렇게 또 묻을 때도 그냥 거기서도 이렇게 울고 계속 쫓아가서 울고 이게 그게 이제 다 제가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게 불효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뭘 보여드리지 못했다. 이분한테. 그리고 나서 그런 어떤 절박함이 저를 이제 인생을 바꾸기 시작한 거고. 근데 검사 안 하셨어요? 검사는 나이가 안 됐더라고요. 사실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공부는 됐는데 사업 연수 순위는 됐는데 전적도 있잖아. 네, 전적대회가 제 성적은 저도 모르는데 네. 그래서 또 하나의 계기는 이제 야학할 때 그때 네. 15살 먹은 여학생이 있었어요. 여학생이 저한테 여기 와서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여기 와서 이런 거 하는 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실질적 도움 하나도 안 된다고. 15살짜리 15살짜리가. 예. 15살이 얼마나 어렵게 컸는지 몰라요. 지금도 연락하고 삽니다만 15살 소녀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하지 마시고 그때는 학강 강학 이렇게 저는 이제 강학이라고 부르고 그 친구는 이제 학강 이렇게 불렀는데 강학님은 가서 행시를 하든 어떤 고시를 해서 아니 저한테는 인권 변호사가 돼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15살짜리가요? 네, 변호사나 이런 것들 노무사 그때는 있거든요. 노무사들이 많이 부르는데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노무사를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살아온 길과 대학교 살아온 길과
뭐 아버지에서 그런 것들을 하나 매칠시킬 수 있는 것이 노무사가 아니겠느냐. 예. 그렇게 생각해서 노무사 공부를 잠깐 했어요. 하다가 이제 집사람을 만나고 예. 결혼을 하면서 집사람이 딱 어차피 할 거면 다 포괄할 수 있는 인권 변호사가 됐든 어쨌든 포괄할 수 있는 사법고시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언제 만나셨어요? 몇 살 때? 제가 이제 그게 93년도쯤 아마 될 거예요. 집사람 생일이 12월 6일인데 예. 생일날 제가 생일 선물로 예. 집사람의 생일 선물로 소개를 해줬어요. 집사람 지인이. 친구하고 예. 저하고 같이 운동했던 분하고 둘이 부부거든. 아. 근데 이제 두 사람이 각자 데리고 와서 이제 소개를 시켜주고. 생일 선물로 예, 제 생일 사람을 신랑감을 여기다가 리본 묶어. 자 선물이다. 그렇지. 아니 사모님은 처음 뵀을 때 어떠셨어요? 어떠셨어요? 되게 잘생겼었어요. 인물 많이 보시나 봐요.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저는 잘생긴 사람을 싫어하거든요. 늘 저희 할머니가 남자든 여자든 예쁘면 인물가 한다. 그러니까 인물을 보고 사람을 고르면 안 된다. 근데 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대학교 졸업반,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하고 다른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만날 이유가 없었었는데, 예, 대학이 달라요. 서울 같은 서울인데. 저는 네. 서울대를 나왔고 이 사람은 서울대를? 고대를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정말로 인연이 같이 통하는 건 전주 사람이라는 거 하나인데, 그러기도 하고 이제 명문 스카이잖아요. 같은 계열이잖아요. 아니 근데 되게 순수한 그런, 그러니까 제가 그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는 못 느꼈던 그 순수한 열정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당시에. 아무것도 없죠. 근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잖아. 이 사람이 열정 있어. 그런데 잘생겼어. 이 사람이 돈이 없어. 그런데 잘생겼어. 아니 제 결혼할 때 주변 분들이 그랬어요. 네가 왜 이 사람이랑 결혼하는지, 인생 너 이렇게 너의 인생을 도박처럼, 수연아 너 그 도박이야. 무슨 괴로운 일이 왜 있냐고. 그러니까 가정 그 집이 부자도 아니야. 직업도 없어. 뭐 학벌도 나보다 아래야. 그런데 네가 얼마든지 다른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는데, 이제 저는 서울 사대니까 이제 교사로 발령을 받았고 직업이 없잖아요. 근데 왜 여기랑 결혼하려고 하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런 얘기 해주시죠. 잘생겼잖아. 그런데 나중에 결혼식장에 와보시더니 어쩐지 하는 것이 잘생겼구만. 이런 어쩐지. 거지. 그래서 제가 같이 제가 인물을 보고 결혼한 사람이 돼버린 건데, 저는 그러니까 얼굴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능성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가능성. 이 얼굴이 뭐 어디 가서 굶어 죽지나. 그럼 만나신 지 얼마 만에 결혼을 하신 거죠? 2년 정도. 횟수로는 3년이고 만 한 2년 네. 정도. 그러면 그 시기에 이제 변호사 그 사법고시를 준비하라고 하신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돈도 내고. 드라마처럼 수발도 해주고 수발도 해주고. 월급 타면 이제 만난 것도 사드리고. 책 사주고. 그 시절 변호사들은 많이 그랬나 봐요. 네, 근데 우리 그 엄윤상 예비 후보님의 인생의 지점마다 다 여자들이 있네요. 대학교 때 선배, 대학의 15살 소녀, 자, 그리고 사모님까지 해서 지점에 아유 전생에 무슨 공을 세우신 아, 이제 거야. 어르신들 말씀이 맞는 거지. 네? 인물값 한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부인이 힘이 되기도 했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부담도 되셨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공부를 더 열심히 한 계기가 된 거죠. 저는 그 우리 아내에 대한 것보다는 그리고 아들이 태어났어요. 아들에 대한 책임감이 컸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아버지에 대한 그런 게 있잖아요. 나는 그런 아버지가 안 돼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처럼 그렇게는 안 되고 싶은데 똑같이 되면 어쩌나 하는 그런 부담감이 엄청 컸고, 그래서 1차는 안 떨어져요. 시험이 영문과를 나올 때 이런 말씀하시면 사법고시 준비하는 사람들 괴로워해요. 일차에서 터지잖아요. 그렇지. 아니 근데 이게 있어요. 1차를 떨어지면 오래 안 해. 근데 1차를 붙으면 계속 붙잡고 야구르지. 있겠지. 네. 야구르지. 그러니까 1차를 3번 만에 된 거예요. 1차 3번 하니까 2차를 6번 만에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씩 볼 수 있으니까. 네. 이거 사모님 고생하셨네요. 그러니까 1차가 돼버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결혼을 잘했다고 생각한 거지. 빨리 되겠네 생각했거든요. 생각보다 근데 이거 무슨 뭐 수시로 떨어지는 거야. 계속 떨어지고. 근데 또 되고 계속 한 번도 한 해도 안 거르고 계속 2차를 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와중에 이제 지치고 우리 애가 이제 초등학교로 갈 나이가 된 거예요. 아이고. 초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아빠 직업을 걱정을 했어요. 아빠 직업을 이제 무직으로 쓰느냐. 그렇게 쓸 수는 없지. 그래도 자영업이라고 써야겠지. 자영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배운 게 있으니까 네. 뭐 학원 공인중개사 그때 한참 떴거든요. 예. 그래서 공인중개사 학원을 하려고 네. 거기서 알아보고 장소도 알아보고 해서 떨어지면 바로 해서 그 학력 쓰는데 아버지 직업란에 자영업이라고 쓴다 이렇게 했는데 된 거죠. 아이고. 마지막에 네. 그때 떨어졌으면 정말 공인중개사 학원이 될 수 있는데 공인중개사 학원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돈을 더 많이 벌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저 같은 외모와 말주변과 그렇죠. 하면 네. 돈을 많이 벌 수 있죠. 이거 방송 나가면 안 되는 건데 이거. 그러면 이제 사법연수원까지 마치시고 사회에 나오신 나이가 그러니까 그때 이제 38. 아이고. 늦은 거네요. 네, 좀 그렇죠. 늦었네. 많이 늦었죠. 늦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30대를 그렇게 보냈고, 20대는 사회 운동하면서 거의 그 고민 속에 보냈고, 30대는 거의 공부하면서 보낸. 이게 비슷한 것 같아. 그 대학교 때 운동을 하신 분들의 공통점이 20대는 그냥 훅 가버리는 거야. 운동 때문에. 어. 네. 그런 것 같아. 지금 만난 몇몇 예비 후보들. 그래도 강대 안 가셨잖아요. 네. 또 창피하게 폭력으로 나갔고. 그래서 이제 변호사 되셨어요?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 변호는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기억에는 천주교 인권위원회 하면서 제가 소송을 수행하는 건 아니에요. 천주교 인권위 변호사들이 같이 했던 게 인혁당 아이고. 무죄 받고 손해배상하고 재심 사건. 네, 재심 사건. 그것을 우리가 몇 년에 걸쳐 준비했어요. 옛날 기록들, 옛날 그 재판 수사 기록들 다 70년대잖아요. 70년대 계속 손으로 다 써 있어요. 그것을 다 옮기는 작업하고 나눠서 수십 명의 변호사들이 나눠서 협업을 한 거죠. 저도 몇 분 무기징역 받고 하여튼 몇 분 맡아가지고 그걸 했거든요. 그게 또 그 재심에서 무죄가 나왔을 때 사건. 이것은 제가 돈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비용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돈을 받은 것도 아니거든. 제가 정말 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그것도 뭐 소송 가서 직접 한 것도 아니고 기초자료를 수집해주고 거기에 대해 정리해주고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막 이런 것들을 했지만 함께 해서 만든 것. 변호사가 그게 쉽게 안 돼요. 잘 함께 하는 게 함께 소송 진행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함께 해서 역사를 바꾸는 인혁당 사건 같은 경우 큰 역사적인 줄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바꾸는 우리가 그런 사건을 한번 했다. 그래서 제일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사건이고 이제 또 개인적으로 네. 한 사건은 이제 할머니가 할머니 이혼 사건인데, 황혼 이혼. 예, 황혼 이혼인데 제가 이제 쓴 책에도 있습니다만 제가 계속 얘기 들어주고 소송도 진행하면서 결국은 이혼을 포기시켰거든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저 계속 소송을 진행한 이유가 자기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 자식도 없고 남편도 안 그랬고 남편하고도 계속 경상도 분인데 묵뚝뚝한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버티고 뻔히 알아요. 남편도 만나보고 그 할아버지도 만나보고 했는데 뻔히 알아.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알고.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듣고 싶은 것은 얘기야. 자기 얘기를 들어달라는 거야. 진심으로 들어달라는 건데 아무도 들어준 사람이 없어. 저는 처음에는 그냥 그 의뢰인으로 이렇게 만났는데, 그렇죠. 예, 의뢰인으로 만났는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이분이 저하고 얘기하는 걸 좋아해. 계속 오면 그냥 재판 한번 오면 또 의심스러운데. 오면 내가 볼 때는 심리 치료를 받으신 거예요. 오면은 그냥 바로 가시거든요 대부분. 근데 꼭 사무실 들러서 저하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얘기하다가 가셔요. 이 얘기 저 얘기 하시는 거예요. 따뜻한 변호사신 것 같아요. 근데 어디서 지금 어디서 너무 따뜻해. 너무 따뜻해. 그 돌발 질문인데요. 아까 그 인혁당 사건 얘기를 하셔서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법이 잘 지켜지는 나라라고 보십니까? 법은 잘 지켜지죠.
잘 지켜지니까. 우리나라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네. 상당히 법이 잘 돼 있고 잘 네. 지켜집니다. 다만 네. 법이 잘못 만들어지고 있어. 국회의원들은 저는 역할이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국회의원들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을 만들어야 된다. 왜 강자들은 법이 없어도 살아요. 법이라는 것은 왜 만드느냐 제가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던데 법은 얼마 전에 제가 운동하고 있는데 초등학생이 질문한 내용이에요. 법은 왜 있냐고. 그래서 제가 했던 얘기가 그거든. 법은 힘센 사람이 다 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법이 있는 것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이 다 힘센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힘센 사람 위주로 법이 만들어지고 있다. 힘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그 힘센 사람부터 방어해주는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번 노동법도 그런 거잖아요. 힘센 사람들이 쉽게 해고할 수 있게 힘 없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 국회의원들이 잘못하는 거죠. 그것은. 네. 나중에 여의도로 들어가시면 그런 걸 위해서 열심히 싸우시겠네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그렇고 예. 제가 국회의원 출마한 이유이기도 해요. 그 이유도 예, 있다. 그 이유도 있다. 법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제가 생각하는 법의 관점. 법이라는 것은 학문적으로는 질서를 지키고 뭐 법이 없으면 다 무너지니까 질서를 잡기 위해서 법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는 거죠. 법은 강자로부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개인 변호사로서 개개인들에 대한 그 법을 좀 구제해주는 법으로 이 사람들을 좀 약자를 지켜주는 역할을 해왔는데 그걸로도 이제 만족하지 못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런 좋은 제도들은 다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 법의 문구는. 근데 강자로부터 약자를 지키는 법은 강제력이 없어요. 그렇죠. 보통은. 그러니까 이게 선언적으로만 돼 있는 거야. 그렇죠. 대부분. 그리고 강자를 보호하는 법은 강행 규정이 있어요. 벌칙 규정도 있고. 약자가 못 지키잖아요. 약자가 그걸 못 지키면 약자는 처벌해. 강자가 못 지키잖아요. 그럼 강자는 선언적 규정이니까 어떻게 집행할 수 있는 이 사람 처벌할 수 있는 규정들이 없게 만든 그런 식으로 교묘하게 피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거든요. 규정들은 있어요. 다 있어. 그것을 공평하게 만들어야 된다. 정말 강자가 잘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만들어야 되고 약자 보호, 사회적 약자의 보호. 지금 많이 그래도 판례상 그런 것들을 그나마 옛날 같은 경우 재판 판례상 괜찮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법의 해석을 통해서 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해석이라든가 적용이라든가 이런 게 오히려 더 자의적이고 극단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법으로 사법부도 그걸 못 지켜준다. 그래서 법으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 법으로 약자를 명확히 보호할 수 있는 출마하신 이유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 법의 의미가 뭔지 그 국회의원이 뭘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뭐 다리 놓아주는 게 그 국회의원이 하는 역할이 아니잖아요. 사실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하고 입법을 통해서 사회약자를 보호하고 지역 균형 발전하고 이런 게 국회의원 하는 역할이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국회의원들은 어디 다리 놓아주겠다 이렇게 구경하잖아요. 이렇게 양로원 뭐 경로당 만들어주겠다. 뭐 이런 것들을 왜 이런 것들은 사실 행정부가 해야 될 일이에요. 국회의원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근데 이게 행정부하고 국회의원하고 완전히 분리돼 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혼용하고 서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제자리. 왜냐면 뭐 크로스오버가 유행이니까요. 다 이렇게 통섭하고 뭐 이러면서. 예. 가정에서의 최고 상위인 누가 계십니까? 우리 막내 딸이 있습니다. 지금 6등인데요. 예. 몇 살이에요? 중이 이번에 이제 초등학교 올라갑니다. 초등학교 올라. 이번에 초등학교. 네, 초등학교 입학합니다. 아이고 두 분이 그냥 효문 초등학교 이제 입학하는데 정점에 막내 따님이 계시고. 그 왕입니다. 우리 왕인데. 왜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들이 대학교를 간다고. 대학교를 들어가고 근데 초등학교 들어갈 때 제가 합격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딸내미가 초등학교 들어가잖아요. 이번에 저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아까 항상 그때마다 좋은 일 있었으니까. 뭔가 전환점 그러면 한 번 더 늦둥이 나고 초등학교 입학할 때 애동생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이제 하나 더 낳아야 될 것 같은. 또 딸이야. 딸. 그러면 이제 뭐 저희가 이제 국회의원 왜 되셨고 왜 완사들에 나와셨는지 묻기 전에 그러면 변호사가 되시고 나서는 아까 뭐 전 서울에 좀 계셨다가
지역에 내려오신 건가요? 예, 예. 그러니까 거기 변호사 생활 제가 거기서 제가 처음에 나오자마자 아마 연수원 나오자마자 대표 변호사가 된 사람은 제가 아마 처음이었을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대표 변호사를 처음 대부분 뭐 했고. 루폼이나 다른데 한 경력 있는 분들을 대표로 모셔와요. 모셔하고 자기가 다 하면서도 대표 이것도 형식적인 거잖아요. 이게. 이것도 관행이었어요 그때. 왜 그러냐? 내가 운영하고 그런데 내가 대표가 되는 게 당연히 맞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대표 변호사 처음에 법무법인 했고 법무법 만든 게 법무법인 드림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드림이라는 게 그 꿈이 아니고 드린다는 서비스. 그때 당시만 해도 세종, 태평양, 뭐 이렇게 광장 막 이렇게 거대한 이름들을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저는 변호사라는 업종이 뭐냐? 변호사는 갑이 아니라 을이다. 누구한테 돈을 받고 의뢰를 받아서 그 일을 처리해주는 사람이 변호사다. 서비스 업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서비스에 충실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법무법인 드림이라고 하자. 드림이라고 했던 게 이 법무법 이름이 안 들어가는데 이제 합격하고 우리 아들하고 같이 그 집 근처에 밥 먹으러 갔는데 거기에 그 당시에 식당 이름이 돈드림이라고 있어요. 돈드림. 있어요. 네, 돈드림이라고 옛날에 있었거든요. 이게 고깃집은 돼지고깃집. 그래요, 맞아요. 근데 아들이 딱 그러는 게 어린 것이 그래서 아빠 이름 회사 이름 드림이라고 하면 어때? 드림? 그래 좋다. 하고 우리 같이 하는 친구들하고 같이 얘기를 했더니 처음엔 극력 반대하는 거예요. 태평양 세종처럼 큰 이름을 하자.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근데 지금은 그렇게 영어식 이름이기도 하면서 우리나라 발음 이름인데 그렇죠. 그런 한글 이름이 그걸 계기로 해서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그걸 한글 계기로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드림을 선두로 해서 그 당시에 서초동만 가도 그런 게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같이 하는 서로가 그것도 시스템을 한 거예요. 제가 대표라고 해서 막 회사 돈을 마음대로 쓰고 그런 게 아니고 제 월급은 한계가 있고 항상 그 아무리 벌어도 그 이상을 넘지 못하고 서로가 좀 공평하게 나누는 직원까지도 그리고 사무장은 무조건 사무적인 일만 자기 역할 분담을 철저히 해서 그 의뢰인과 관계 속에서는 변호사가 항상 모든 것을 지금 전주도 아직 그게 안 돼 있거든요. 네. 사무장님이 지금 그래요. 여기도 저는 다 바꿨고 지금 전주에도 분사무소가 있거든요. 분사무소에 지금 변호사 3명, 저가 포함해 3명 있는데 그런 식으로 다 바꾼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들였더라도 처음부터 그렇게 길들. 그래서 많이 커졌죠. 네. 지금 서울에 지금 사무실도 그대로 있고 네. 지금 지역 전주에도 네. 그 분점이죠. 네, 분사무소. 무식한 얘기지만 분점이 있는 거죠. 분사무소 있고 하면서 이제 내려와서 여기서도 뭔가를 내가 좀 해야 된다 생각을 한 거죠. 일관성이 좀 보이세요. 그러니까 흔히 이렇게 남들이 생각하는, 남들이 가는 뭐 그런 쪽에서 이렇게 항상 걸음을 내신 게 아니고 어떤 게 더 옳은 것이냐, 어떤 게 더 가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쪽에서 이제 걸음을 걸어오신 것 같아요.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 관련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뜯고 핥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자, 일단 당이 국민의당이시죠? 네. 예. 아니 그러니까 뭐가 궁금하냐면 정치를 하겠다라고 정치적 지향이 있으신 건 분명히 알겠는데 현실 정치로 내가 국회의원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건 뭐 최근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여기 전주에 내려와서 제가 이제 상상호 총동창 회장을 맡았어요. 그 전에 내려왔지만 네네네. 여기 지역을 한 1년 6개월 동안 쭉 돌아보고 만나보고 했거든요. 국회의원 되려고? 아니 뭐 국회의원 되겠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때는? 출마를 하려고 생각을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동창 회장으로서의 역할을 좀 충실할. 저는 어떤 일을 맡으면
그 충실한 편이에요. 네. 되도록이면 욕 덜 얻어 먹으려고 네. 거기에 충실을 하게 합니다. 사모님 인정하십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사모님이 인정 안 하면 이 녹음 자체가 안 돼. 근데 아니 그러니까 그 1년 6개월을 어쨌든 만나- 일 때문에 네. 자주 전주에 내려오게 되고 동창회 일로 해서 자주 오다 보니 답답하셨던 건가 봐요. 예. 결정적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예, 지역에 내려와 보니까 지역이 너무 많이 듣는 얘기잖아요. 낙후돼 있다. 너무 그렇죠. 다르다. 어? 사람들이 표정이 밝지가 않아요. 행복한 표정들이 아니에요. 그 서울하고 너무 달라. 거기 또 풍요로운 면도 있지만 살기도 바쁘거든요. 좀, 예. 사실 엄청 바쁜데 여기는 바쁘지가 않아. 바쁘지 않으면서 마음은 급한데 여유롭지도 않고. 그 양반의 도시라 그래요. 여유롭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의 표정이. 그래서 마음은 조급하고 그 원인들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우선 생존의 문제가 다들 걸려 있다. 그런데 지금 기존 정치권에서는 계속해서 잘하고 있다. 육정을 해서 우리 이렇게 했다. 뭐 시장을 이렇게 만들겠다. 장밋빛 환상을 다 심어줬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계속 말은 하면서도 말이 실천을 않는다. 실천을 않고 있다. 작은 거라도 실천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왜 안 하냐 했더니 전라북도 특유의 또 문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얘기는 잘 안 하는 편이야. 그리고 여기는. 여기도 네. 우리가 남이가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얘기는 서로 안 하고 숨기는 편이에요. 속으로 꼭 자기 스스로가 누르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왜 그런 얘기를 안 하냐. 들어놓고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전남하고 전북의 다른 점이에요. 전남은 얘기합니다. 경상도 또 얘기합니다. 서울도 더 주장이 강해요. 근데 전라북도만 유독 그 얘기를 안 해요. 속으로 끙끙 앓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누군가 해줘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해줘야 되느냐? 그럼 성격이 그렇다. 그럼 누가 해줘야 되냐? 그러면 이 시민의 도민의 그 대표자들이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도민의 대표자도 그런 얘기를 안 해요. 못해. 이 지역이 문화가 그래요. 못하고 여기서 저는 이제 속이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작은 걸 그 과대 포장해서 많은 일을 했다고 얘기해요. 기존 정치인들이. 예, 기존에 했던 것들이 그러면서 그런 데에 물들어 있다. 우리 도민들이 시민들이. 그럼 좀 지금 도민이나 시민들이 좀 최면 상태다. 예, 그런 것들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다. 근데 깨야 그런 한다. 문제인식이 있었을 텐데 누가 옆에서 이제 살살 긁어줘야 되잖아요. 예, 나가라고. 예. 그 엄윤상 너밖에 없다고. 예. 그걸 누가 했나요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했다고 하면 좀 그런 그런 건 아니고 주위에서 저하고 이제 만나본 사람들이 제 얘기를 들어보고 그 이런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하니까 주위에서 어떤 기자분들도 그렇게 얘기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들을 주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동창 중에서도 같은 뭐 얘기를 하는 사람들. 그럼 이제 상상고 총동창회로서 상상고를 등에 업고 네. 일단 근데 상상고는 사실 지역에서 약합니다. 왜냐면 자립형 사립고가 되면서 그 10년 전에 자립형 사립고가 됐거든요. 그러면 그 80%가 외지에서 와요. 그렇죠. 또 20%도 어디 전주에서만 오는 게 아니고 전라북도에서 와요. 그러니까 숫자가 적잖아요, 이 지역구에. 그러니까 그걸 좀 분리해요, 사실은. 학교로는 별로 도움이 안 돼. 솔직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만 상상고가 이제 뭐 자립형 사립고가 되면서 인지도가 있죠. 상상고 나왔다고 하면 네. 사람들이 아 공부 잘했나 보다. 아까 뺑뺑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게 안 나오길 바랬어요, 저는. 숨기고 싶은 과거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1차로 선택할 수 있는 건 민주당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당선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대부분은 이제 안정적인 여기는 뭐 그 당에만 네. 가면 일단은 된다라고 네. 보는 게 강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많이 또 권했을 거고. 예, 권했을 거고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민주당을 또 반대로 저 잠깐만요 말씀 끊어 죄송한데 반대로 이제 국민의당의 선택에 대해서 주변에서 또 왜 그러냐 말리시는 분들도 또 있었을 것 같고. 네. 처음에 이제 민주당 얘기를 많이 했죠. 근데 이쪽에서 봤어요. 근데 민주당이 서울에서 본 민주당은 너무 다르다. 서울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개방이 돼 있고 그래요. 근데 여기는 견고한 기득권의 틀로 갇혀 있다. 그런 제가 이제 그런 뭐 사석에서 얘기하는 것은 한 100여 명이 좌지우지하는 구조가 돼 있다. 이것은 깰 수가 없는 그런 구조가 돼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공천 못 받겠다. 그쪽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통과해야 될 산들이 너무너무 많고
그렇게 되기까지의 치러야 될 정신적 스트레스나 그런 것들이 너무 크다. 그런데 그쪽에서 또 한편 생각해 만약에 그 국민의당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면 그렇게 가려고 했겠죠. 어떻게든. 왜냐면 제가 새누리당 성향이 새누리당 성향은 전혀 아니니까. 그래 보여요. 네, 전혀 아니니까 생긴 건 새누리당스럽게. 예, 이미지는 그래. 아, 인물이야? 요새 뭐또 젊은 또 새누리당 그 청년 아주 난리더구만. 이 여자. 아니, 거기는 공짜 신청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인물로는 그냥 비례까지도 볼 수 있어. 근데 그쪽은 제가 살아온 과정이 전혀 아니겠고 그쪽에 반대하는 성향이기 때문에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이제 그 민주당 아니면 새정치민주연합이었죠. 그 당시만 해도 그렇죠. 아니면 정의당 이렇게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겠죠. 정의당은 당선 가능성이 낮으니까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에 들어가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겠죠.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도 만약에 들어가서도 나는 이건 깨야 된다. 제가 안 되더라도 공천하더라도 기득권 이것은 어떻게든 깨야 된다. 깨지 않으면 전라북도에 발전 없다. 생각을 했어요. 이걸 깨지 않으면 왜? 거기서 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산 따와서 이렇게 그렇죠. 뭐 공약을 어떻게든 지켜요. 거기는. 근데 여기는 지킬 방법도 없는 거야. 정권을 재창출해도 힘든데 정권 재창출하지도 않고 야당인데 어떻게 지키겠어요? 예, 뭐 충분히 이제 얘기하신 것 같고 그래서 선택한 당이 국민의당입니다. 라고 하시는 건데 사실 국민의당이 최근에 보여주는 지도부의 모습이라든가 또 영입 인사들의 면면들을 보면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거든요. 네. 저는 이제 이게 그 도대체 점은 어디로 튈지를 모르겠어요. 네. 그 점은 전혀 보지 않습니다. 저는 국민의당을 선택을 해서 지도부를 보고 국민의당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지도부에 등에 업고 하고 있을 생각도 없어. 안철수 뭐 의원이나 누구지 김한길 의원이 사진 찍어서 사진 찍은 것도 없어요. 저는 어디 가서 사진 찍지도 않아. 찍으셔야 됩니다. 하나. 찍으셔서 크게 붙여야 되고요. 지역에 생각 잘못하고 계시네요. 일단 찍어야 됩니다. 최소한 사진 하나 정도는 한 배를 안 탔더라도 이게 지금까지 제가 이걸 해오면서 누구를 기대해서 정치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힘은 약하지만 계속 제 혼자 힘으로 뭐든 저번에 기자회견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제 힘으로 돌파해 나간다. 돌파해 나가지 않잖아요. 돌파해 나가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뭐 전북적 이런 얘기가 뭐 어떤 그 의미를 담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줄서기 문화가 팽배해 있잖아요. 이게 뭐 민주당, 더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좀 많이 좀 바뀌려고 하는 것 같아요.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봐요. 지금 시스템이 바뀌는 더민주당도 시스템이 바뀌는 거. 그 줄 서는 문화들은 힘을 낼 수가 없어요. 초선이고 재선이고 삼선이고 상관없어요. 이 사람들이 삼선이어서가 아니고 초선이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러면 무소속이어도 되잖아요. 국민의당이 아니어도. 그렇죠. 근데 이제 선거에 나왔잖아요. 당선 가능성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선거에 나왔으면 그냥 내가 한번 선거 때 내 생각을 풀어보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당선 가능성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거라는 건 당연한 거야. 무소속으로 나오면 당선 가능성이 훨씬 낮은데 갈 수가 없는 거죠. 그 부분은. 어떤 정책이나 어떤 공약이나 이런 걸 나오잖아요. 어디 당에서 그건 뒷받침해 주는 거거든요. 또 그런 부분들까지도 협조를 전혀 못 받고 무소속 혼자 힘으로 무조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 없이 당선 가능성 없이 선거에 나오는 것은 무모한 짓이다. 차라리 그건 사회운동이 낫다. 지금까지 해오던 거. 지금까지 제가 시민단체에도 많이 지원하고 시민단체 활동도 많이 했단 말이죠. 그렇게 가는 거나 뭐가 다르냐. 아니, 정확한 진단이라고 보여지는 솔직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사모님이 보실 땐 모셔놓고 왜 아무도 질문을 안 해? 사모님을 보시기엔 더민주당으로 출마하는 게 어차피 공천 룰은 지금 공천을 받아야 되니까 국민의당으로 출마하는 것 또는 아까 잠깐 얘기하셨지만 정의당으로 출마하는 것 뭐 그거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나누셨을 거 아니에요. 사모님이 생각하시기엔 솔직하게 어느 당으로 출마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본인의 정치적인 성향은 정의당, 그러니까 더민주에서는 더민주보다는 진보적이고 국민의당 내에서도 진보적일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 고민하는 가운데서 그 많이 고려했던 게 그 우리 전북에서도 경쟁 구도가 필요하다. 이제 그 경쟁을 하려면 둘이 어느 정도 맷집이 비슷해야 되잖아요. 근데 정의당하고 더민주는 맷집이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그 비슷한 맷집을 가지고 경쟁을 통해서 체급이 맞아야 된다. 네, 경쟁을 통해서 우리 전북에 누가 더 발전을 위해서 정말 정확한, 그러니까 그냥 청사진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청사진을 만들기 위해서 누가 노력할 것인가, 이거는 경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민의당에서도 어쩌면 우리 후보는 국민의당 내에서도 좀 더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얼마든지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영향력을 만들 수 있어요. 국민의당 안에서. 안에서도 이 사람이 이제까지 걸어온 행보를 보면 영향력이라는 걸 스스로 만들어내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충분히 자기가 영향력을 만들어서 더민주도 압박할 수 있고 그 정책을 통해서 경쟁을 해서 선택을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럴 때 내가 이렇게 좋은 정책을 내면 상대방도 더 좋은 정책을 만들려고 고민을 하겠죠. 그게 곧 이제 우리 전북의 발전의 시작이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 후보가 국민의당 내에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대당의 맷집은 이제 그렇다고 치지만 개인적인 맷집이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후보 개인의 또는 그 후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직이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선거에서는 굉장히 큰 변수, 그러니까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데 그 맷집은 좀 어떻게 준비가 잘 돼 있으신지. 네, 뭐 다른 분에 비해서 준비는 덜 돼 있겠죠. 그렇지만 물론 기존에 했던 뭐 어떻게 해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돈으로 해서 얼마든지 그것은 조직을 만들 수 있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완산들이 그래서 지금 치열해요. 겁나 치열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완산을 왜 나오는지 거의 지금 곧 있으면 20명 되겠어. 예비 후보자가. 그러니까 뭐 잘하면은 축구팀 2개 만들어서 서로 사이좋게. 그렇지. 패트트릭 한 사람이 그냥 나오는 게 괜찮아. 저한테 그렇게 해주는 그 많이 찾아와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많았고, 근데 그런 분들을 제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계속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설득하고 어떤 분들은 저를 그래서 도와요. 아무 대가 없이 하나하나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아직 선거는 길어요. 60 며칠 남았잖아요. 그렇죠. 예, 깁니다. 그것에 그분들이 언제 어떻게 마음이 바뀔지 모른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분들을 설득시키려고. 왜 그러냐면 항상 제가 그 변호사잖아요. 선거 관련 범죄도 해요. 전라북도에 있는 그런 어떤 분들도 뭐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오는 게 거기에 불법적으로 해서 돈 줘서 거기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아요. 신고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막겠어요? 결국 돈으로 막는 수밖에 없는 거 없잖아요. 그게 하도 시달리다 보니까 나한테 어떻게 하면 좋냐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들도 그 전에 서울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가 봐왔는데, 그리고 그거 몇 푼 받아서 살림에 큰 보탬이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돈 선거 이런 것들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진정성 있게 같이 제가 슬로건이 함께하면 희망이 있다잖아요. 함께 정치라는 건 시민이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데 그것을 지금 한 번 말해서 논리적으로 말해서 되진 않아요. 근데 제가 행동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기존 해왔던 걸 보면 어떤 그런 믿음들이 쌓여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계속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은 계속 반복해서 만나고 저한테 빠져드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만나 보니까 어떤 분들은 저도 지금 방송 중에 빠져들었어요. 네, 그래서 무슨 영화 배우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꾸 그런 느낌이 좀 있네. 그러면 영화 배우가 선거 지금 나온 것 같아. 그런 진정성으로 부족한 조직이나 네트워크는 메고 이제 갈 계획이시고 그게 좀 되고 있다라고 이제 자평을 하시는 건데 그럼 왜 또 완산을이죠? 완산을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전라북도의 강남 같은 곳이에요. 완산을 지역이 효자동, 삼천동, 서신동이잖아요. 정말 중산층들이 살고 있고 그러면 교육 수준도 어느 정도 높고 다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조직에 흔들리지 않고 조직이 쉽게 되는 데도 아니고 4년 전에는 한번 쉽게 흔들렸어요. 네, 쉽게 바람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여기도 그렇지만 작은 지금은 거에 쉽게 흔들렸어요. 4년 전에는 네, 그렇죠. 뭐 티켓 때문에 그런 건 아니시고 그런 것들도 뭐 있겠지만 여기는 그래도 이분들이 판단할 수 있다. 내 진정성을 저는 그 지역 주민들을 믿는 거예요. 여기는 다른 시골이나 이런 데 뭐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쪽은 다르게
이 후보의 이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 내 인물을 알아봐 줄 거다. 내 진심이 통할 거다. 인물이라고 했잖아 내가. 아 여보세요. 당신 대변인이야? 옆에 앉아가지고 아주 그냥. 이게 나이가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고 했어요. 책임지고 계세요. 내가 책임져. 본인 얼굴이나 책임져. 아이고. 나는 살로 책임지고 있어. 그러면 지금 국민의당 공천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예. 이제. 근데 지금 현재 경쟁자가 장세환 전 의원, 그다음에 김호서 전 도의원 만만찮아. 쟁쟁하죠. 예. 실제 여기에서는 그분들에 대한 인지도도 높고 그렇지. 현재 갖고 있는 경험도 많아. 조직이나 네트워크도 아주 탄탄하고 물론 김호서 전 도의원은 국민의이죠. 국민의 대표이시다 이제 지금 합당을 했으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 두 분하고 싸우셔야 되잖아요. 예. 아니 저는 처음에 이제 장세환 전 의원 같은 경우는 통합신당이라고 해서 박주선 의원이 만들었던 거기로 갔잖아요. 네. 그리고 또 김호서 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의로 가서 아 국민의당은 안 나오겠구나 생각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합칠 줄 누가 알았어 이거? 아 이거 또 날로 먹는구나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건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겠지만 그 국민의 안 대표님 성향 같아요. 지난 지선 때도 한번 그렇지. 그랬는데 근데 그쪽에서도 제안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천정배 의원이 하는 그쪽에서도 저한테 왜냐면 천정배 의원 색깔하고 저거 맞아요 사실은 그런 색깔도 있고 이분이 추구하는 뉴 DJ 그 새로운 인물 그 새로운 개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것들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스펙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제안도 들어오고 그랬었는데 그것을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도 있고 안철수 의원이 나오기 전이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 아 이것도 새로운 정치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괜찮은 생각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또 김호서 전 도원이 갔다는 거에 대해서 좀 의아했고 기존에 이렇게 파는데 그래서 저거는 좀 다른 면으로 간 거죠. 그분들은 아까 진정성 얘기를 했는데 이 국회의원을 목표로 해서 전략적으로 선택해서 갔다. 가치관 때문에 간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저거는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 뭐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뭐 방송도 하지만 토론도 하고 사람들한테 같이 토론을 하거나 뭐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얼마든지 그런 분은 제가 극복할 수 있다. 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국민의당 공천룰이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마 15일이나 16일쯤 나온다고. 기사를 보니까 이 국민의당의 공천의 어떤 바로미터가 완산이 될 거다. 세 개파에 각각 한 명씩 있고 이것이 전체 이 전라북도 국민의당 공천의 어떤 바로미터가 되고 여파가 이 파장이 클 것이다. 네. 이런 기사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천 룰을 만드는데도 좀 난 이런 공천 룰이면 내가 조금 더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아니 저는 어떤 공천 누리든 상관 없습니다. 동원 선거만 아니었으면 좋겠다. 조직을 동원해서 사람 동원해서 다른 걸 떠나서 얼마나 그 사람들 고생합니까? 와가지고 아니 돈을 받아가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돈을 뭐 받고 뭐 이렇게 이 정도 고생을 해야죠 우리가.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 사람들 왜 고생을 시키면서 이렇게 합니까? DV 토론을 하든 토론을 통해서 인물을 보고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회를 주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거 맨날 뭐 얘기해서 뭐 오랫동안 지역에 살고 그런 게 아니고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기회 당원들이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회 그걸 만드는 게 중요한 공천 어느 당이나 그걸 만드는 게 그렇죠. 숙제잖아요. 근데 못 만들죠? 왜? 개파가 있고 자기 이해관계에 이익이 있으니까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정치라는 그런 당은 없어도 돼요. 그런 당은 없어야 돼. 왜? 국민을 위한 당이 아니니까. 그러면 엄윤상 후보가 공천을 못 받으면 국민의당도 그런 당이 아닌 거지. 아니 저보다 더 저는 그런데 그렇지. 저는 누구한테나 얘기해요. 저보다 저와 같은 진정성이나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 있다고 하면 그분을 난 밀겠다. 근데 지금 두 분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면 여론조사 돌려보셨을 거 아니에요? 여론조사도 안 돌립니다. 저희들은. 아 여론조사도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여론조사를 선거를 치르신다는 거지. 너무 돈을 아끼시는 돈을 아끼는 게 아니고
두려워요. 여기서 돌렸는데 애매하게 2등이어봐. 그러면 아까 그 진정성으로 호소하던 이 선거 브로커들한테 꼬임에 빠지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있고 다른 데서 돌려서 다 얘기해 줍니다. 다른 데서 다 돌려서 그쪽에다 빨대를 꽂아놓고. 예, 그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줘요. 그럼 1등이래요? 근데 집전화 같은 경우에는 전화를 막 많이 개설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선거법 위반이요. 아니 그 사람이 개설하면 돼. 후보가 개설하면 위반이지만 네. 그 사람이 개설하면 돼. 뭔 팁을 주고 있어 여기서. 아니 그건 다 알려진 틀인데 다른 데서 한 여론조사가 오염이 될 수 있는 여지가 그런 데 있는 거지. 그래서 자기가 돌리는 거죠. 예, 저희가 페이스북에 올라온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현숙 전 의원 얘긴데요. 만약에 정말 만약에 조심스럽게 만약에를 여러 번 써놨네. 낙선이 되더라도 지역에서 생활정치와 밀착해서 다시 활동해 주실 거죠? 네. 라고. 그것은 당연히 생각을 하는 거고 여기가 낯선 타지면 여러 가지 고민이 들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있고 하면. 근데 여기는 선거운동을 해보니까 너무 저와 관련된 분들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우선 살기가 좋아요. 서울이라는 동네보단 살기가 좋아. 왜냐면 주위에 있는 사람 금방 누구든 10분 내에 다 만날 수 있는 누구나 만나서 맞아요. 술 한잔 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저희가 그래서 목숨 걸고 왔는데요. 풍동도 멀더라고. 네, 너무 좋다는 거. 그리고 우리 동창들 친구들을 만나 보면서도 너무 좋은 분들 많고 제가 약속한 게 있어요. 대리운전 노조도 있고 광역 자활센터 그쪽도 네. 그렇고 여러 가지 약속한 게 있거든요. 제가 안 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내가 도움을 드리겠다. 국회의원으로서가 아니더라도. 네, 아니더라도 이런 약속한 게 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뱉은 얘기는 꼭 지키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라도 지금 뭐 해야 되고 생활정치 아까 하셨는데 네.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게 저거예요. 누구 줄 서서 보좌관 하다가 뭐 어떤 분은 뭐 가방 모찌 하다가 가방 모찌가 뭔지는 모르겠네. 그 얘기가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하다가 뭐 해서 가고 뭘 가고 그런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공인중개사를 하든 식당을 하든 이런 분들이 시의원, 도의원을 하고 국회의원이 해야 된다. 이런 분들이 해야 된다. 왜냐하면 정치판하면 계속 있다가 줄 서는데 익숙한 분들이 나중에 줄 세울 거 아닙니까 또. 이러니까 정치가 불신을 받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생활정치 그게 우리가 생활정치라고 생활 속에서 그런 분들이 해야 정말 생활정치가 되는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문제가 뭔지. 근데 제가 어떤 우려가 드냐면 생활정치를 계속한다는 의미가 그 사법고시 계속 봤던 그런 악몽이 떠오르네요. 근데 또 나오시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좀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해보죠. 왜 나오시려고 하는지, 국민의당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난 그거보다도 여기까지는 이제 얘기를 해봤고. 공약을 궁금. 제가 저도 지금 그게 궁금한 게 정말 이거는 나만의 공약이고 이건 정말 다른 사람보다 내가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경쟁력 있는 공약이다 이런 게 뭐가 있죠? 저는 좀 독특하고 특이할지 모르겠어요. 어떤 개발 공약도 여러 가지 있어요. 우리가 그 캠프에서 만든 것도 여러 가지 있는데, 없으면 안 됩니다. 예, 이제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뭐 있는 건데. 지금 저 다른 그 후보 측에서는 뭐였지 그 겨울철에 바다에 온열 에스컬레이터인가 열선을 까겠다. 열선을 가겠다 이런 민원도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런 터무니없는 그런 것들 일러야겠구나. 지키지도 못할 그런 것보다는 저는 국회의원 혼자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인정하고 가야 돼요. 인정하고 가야 되고 그러면 어떤 게 제가 함께라는 얘기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해야 되는데 전라북도를 발전시키 아까 전라북도의 발전이 제 국회의원을 가는 1차 목표예요. 왜냐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16개 시도 중에 지금 15위거든 경제력에서. 그렇죠. 다 떨어져요. 그러면 지금 헌법상으로는 국토의 균형 발전 규정이 있어요. 그건 헌법상 명령이에요. 이걸 지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국회의원이 국민 전체의 대표자인데 왜 너희 지역만 얘기하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전라북도는 얘기해야 돼. 국회의원들은
왜 국토의 균형 발전을 안 하느냐?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여기에 올인을 해야 돼요. 왜? 균형 잡히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그걸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 전라북도 인재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인재들 전라북도에 살다가 어디에 타지에 나갔든 어쨌든 해서 젊은 인재 1000명을 만나고 싶어요. 이분들을 어떻게든 해서 원탁 회의처럼 해서 각 직능 분야별로 조직을 해서 이분들한테 어떤 그 설득을 해서 사명을 줘서 어떤 분은 여기도 전라북도에 사업체를 설립하기도 하고 향후 엄융상의 조직화를 염두에 두고 아니 전혀 그런 건 아닌데 왜냐면 서울에 있고 엄융상 라인을 지금 대통령 후보 출마하려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 게 아니고 어찌됐든 사람이 어떤 자기 사람 혼자서 할 수 없다. 그리고 사람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전라북도를 출신이라고 하면 전라북도 애정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30, 40대를 중심으로 한 그런 사람들이 중심에서 어떤 묶어서 온갖 혜택을 좀 주고 여기에 또 사업체를 설치하거나 그런 분들 있고 예술이나 그런 쪽에 있어서 근데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서 서울에서 잘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혜택을 준다고 해서 왔는데 여기서 왕따를 시키다는 거예요. 문화가. 개방적이지 않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다시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그런 문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있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공론화해서 우리가 발전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해서 아니 우리가 축구 국가대표 보세요. 저는 이제 그러면 당신이 뭘 한다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국가대표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가 제일 발전했을 때가 제일 큰 성적을 낳던 때가 언제입니까? 히딩크하고 슈틸리케 지금 하잖아요. 외부에서 들어왔어. 저는 넓게 봤어요. 서울에서도 가보고 뭐 여러 가지 전주에 생활해보고 다 크게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 설득할 수 있다. 여기서 해라. 그래서 1000명의 어떤 인재 풀을 만들자. 이 사람을 키우자. 우리는 사람을 죽여요. 사람을 키우지 않아요. 잘. 근데 사람을 키우는 문화를 만들자. 젊은 사람들. 그런 것들을 시스템화하겠다. 그런 것들 시스템화하겠다. 그리고 아까 하나 두 번째는 이제 경제개발공약 그런 것 이런 것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경제 쪽 이쪽에서 만드는 거예요. 이쪽에서 만들어야 돼 이 사람들이. 1000명을 같이 해서 프로젝트를 이쪽에서 만들 이 사람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면 그거에 대해서 집행하고 법을 만들고 저는 법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그 행정부에 있는 지자체나 이런 데 집행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하나 시스템화해서 이렇게 같이 분업화하자. 여기서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자. 그런 것들이 실현 가능한지 판단해보고 그 논리적으로 해서 국회도 설득을 해서 논리적으로 해서 이것은 예산이 필요하다. 반드시 이것은 성공한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예산 따고 더 쉬워질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하고 싶다. 또 하나는 지금 그 신뢰가 떨어지는 이유가 대의제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국회의원을 뽑는데. 근데 대의제를 하면서도 지금 뽑히는 대표자와 그다음 그 시민과의 간격이 좀 넓죠. 괴리돼 있어요. 완전히 괴리돼 있어요. 생각이 다 완전히 달라요. 이것을 어느 정도 합치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면 제가 지금 공약은 시민이 결정하고 국회의원은 실천한다. 시민이 결정하는 이런 시스템을 그러니까 지적 민주주의 시스템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는 시민들의 지역구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당론하고 달라도 그것에 무조건 올인해서 하고 해서 그래야만 시민들이 참여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시민들이 참여를 자꾸 이끌어내야 되거든요. 억지로 되는 게 동원해서 지금까지 해왔단 말이에요. 전부 동원해서 하는 게 데모 가도 동원해서 돈 내고 가는데 무슨 놈 그게 진정성이 있겠어요. 시민들이 자기가 결정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진정성 있게 나는 무조건 해야 된다. 이건 해야 된다. 그러면 실패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도전하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시민이 함께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만들고 싶은 게 어떻게든 4년 동안 저는 다른 건 뭐는 시스템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 시스템 뭐 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공천 시스템도 바꾼다고 하잖아요. 참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스템 바꾼 일은.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결정 시스템도 조금 직접 민주적인 그런 것들도 좀 하고 아까 인재 풀도 그렇게 구성해서 이건 반드시 하겠다 두 가지는. 이게 이제 다른 후보들은 전혀 이제
얘기를 안 하는 거잖아요. 무슨 느낌이 그러니까 한 개인이 어떤 이런 일들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미지보다는 개인적인 이미지보다는 내가 어떤 그런 판을 꾸리겠다. 네. 그런 어찌 보면 이제 목적점이 시민 정치 쪽으로 이렇게 가 계신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전주 완산 을 지역에 예. 어떤 의제라고 할까요? 생각하시는 거는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산 을 지역에 지역일까요? 완산을의 뭐 문제라든지 예. 예. 그러니까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완산을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지역적 문제라든지 예. 아니면 개선해야 될 방향 이런 부분들이 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게 저는 뭐 완산 을 지역 효자동, 삼천동, 서신동 쪽의 지역적인 의제보다는 예. 그 의제도 물론 이제 뭐 개발적인 측면에서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만 예. 그보다는 지금 신도시가 이렇게 도청이 이렇게 옮겨갔잖아요. 예, 신시가지. 신시가지 핫하죠. 예, 핫하잖아요. 그쪽 지역을 했는데 과연 제가 만약에 도지사였으면 도청이 거리 안 갔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지사에 대한 야망까지 꿈꾸시나요? 이 얘기는 뭐 저한테 선거에 도움이 될지 어쩔지 뭐 지금 갔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새만금을 25년 동안 울고 먹었습니다. 네. 그러면 도전했어야 돼요. 도청 그리 갈 테니까 예산 달라. 새만금 뭐 지금 25년 동안 아무것도 지금 뭐 생산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전체를 봤을 때. 그리고 이쪽은 도시 그 전주로서의 옛 기능을 가지면서도 생산적인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근데 완산 을도 마찬가지고 전주 시내 자체가 행정도시화, 소비도시화 이런 식으로 돼버렸거든요. 자 그렇다면 후보님의 대안이라든가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만들어진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렇지만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대한방직 부지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부지들도 공원화하는 것보다는 여기는 지금 지금 생산을 만들어야 되는 취업자 수도 더 늘려야 되고 청년들이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대한방직 부지를 아까 말한 1000명 프로젝트나 또 인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센터 도청이 옆에 있으니까 센터를 건립을 해서 창의적인 그런 공간들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행정과 창의성이 같이 결합해 나가는 그런 부지를 그렇게 활용하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지금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오고 있고 공약화를 할 것은 여러 가지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네, 지금 대한민국 아무래도 지금 단계에서 오픈하시기는 네. 좀 불편한 지점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고. 이 그림을 좀 다듬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오픈했다가는 공격 많이 받겠는데 뭐 속에 숨기시는 게 있겠지. 그렇지. 설마. 어찌됐든 잠깐 얘기하셨지만 잘못된 계획에 의한 여러 가지 과포화 상태, 신시가지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앞으로 어떤 해소점이 해소 방안이 실제 이미 지금 잘못된 거는 다 인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상권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거의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완산 을만 해도 효자서신 3000인데 색깔이 또 다 달라요. 다 다르고 점점 이쪽으로 지금 빨려 들어가고 있죠. 상권 자체도. 그 다음에 사람들의 그 활동이나 이런 부분도 어찌 보면 저도 뭐 삼천동은 일정하게 배드타운화된 부분도 좀 있고 인근 김제나 정읍 이런 데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이제. 그러니까 자생적인 도시가 좀 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좀 없잖아 있죠. 네. 그러니까 그쪽은 이미 만들어진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 되니까 행정도시와 아까 이제 비즈니스 허브센터 같은 걸 이제 거기에 대학원 자리에 하면서 그 중심으로 해서 소비적인 부분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로 가야 되고 또한 이제 삼천동이나 서신동은 그나마 상권이 좀 형성돼 있죠. 삼천동 같은 경우는 좀 주거 그렇죠. 벨타운화 돼 있는데 거기는 또 새롭게 사람들이 많이 아파트도 뭐 낡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정비가 필요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경제성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제가도 지금 뭐 상산타운에 삽니다만 그쪽에도 참 오래 됐거든요. 납부돼 있는데 상산타운 아파트값 좋죠. 상산권 때문에. 예, 상산권 때문에 그래도 낫습니다. 그나마 그런 거 나은데
어찌됐든 그것을 분산시킬 수 있는 여러 이제 정책들을 유인 요소들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그 행정화하고 관련된 거, 도청 행정화와 관련된 부분들은 그쪽으로 가고 다른 소비적인 그 관광에 관련된 부분은 삼천변을 중심으로 한 개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가고 구시가지 쪽은 또 구시자지 나름대로 한옥마을 있잖아요. 그쪽을 중심으로 한 그 중심으로 해서 개발해 가고. 근데 이런 부분들은 누가 해야 되는 사실 시장이 해야 될 일이죠. 그렇죠. 사실은 네.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이라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이 그렇다. 그럼 그분들이 전달을 하고 이분이 시장이 많이 필요하다 예산 좀 확보를 해달라 하면 타당할 수 있으면 예산 확보를 해서 주고 노력하는 거고 그렇게 분업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계획들은 저는 근데 그 시의 계획이나 도의 계획들을 다 좀 훑어봤거든요. 근데 그런 계획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있어. 기존에 있는데 예산이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실천이 안 될 뿐이에요. 실천이 안 될 뿐이다. 그리고 실천될 수가 없어. 왜 장밋빛만 만들어 놓은 그런 그렇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하나라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네. 그리고 역할 분담은 명백히 하자. 시장이 할 일, 도지사가 할 일, 국회의원이 할 일이 있는데 네. 서로 뭐 당이 다르고 이제 당이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서로. 그러면 그 당이 달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협력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 네, 역할 분담 얘기가 나와서 이제 사모님에게 조금 역할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생의 동반자이면서 가장 큰 지지자이실 것 같아요. 어찌됐든 우리 후보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을 이 후보가 늘 강조하는 게 사람을 키운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는지 그걸 잘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도와줘야 될지를 굉장히 잘 알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보통 보면 저희 나라 정치가 발전하지 못하는 것도 다음 세대의 주자를 키워내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법고시 공부라는 게 굉장히 외로운 거잖아요. 근데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어드바이스 해주고 그 사람의 능력을 끌어내 줄 수 있어요. 그 이제 제가 뭐 특별한 건 아니지만 이 후보가 또 제가 뭘 잘하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제가 잘하는 부분을 이렇게 격려를 해줘서 더 잘할 수 있게 하는 걸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이 정치를 해야 미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치라는 게 사람들이 희망이 없다는 것도 미래가 암울하기 때문인데 앞으로 좀 더 나아질 수 있겠어. 왜? 자라나고 있잖아.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키워낼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리고 또 하나는 일관성. 일관성. 단점은 뭡니까? 단점은요. 네. 마음이 약해요. 아, 큰일 났네. 마음이 약하시면 정말 단점같이 알아. 아니 마음이 약해서 네. 그 보면 이제 착하게 생겼다고 하는데 되게 뚝심 있게 자기를 꿋꿋이 해요. 꿋꿋이 하지만 속으로는 좀 여리시구나. 여려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힘들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살다 보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단련이 돼야 되는데 항상 사람을 믿고 자기가 사람을 좋아하고 그러기 때문에 또 사람들한테 상처도 받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단련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네. 조련시키십니까 남편을? 그 후보자의 배우자가 옆에 앉아서 같이 방송하는데 정말 탁월하시게 적재적소에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 변호상 후보는 위에 사모님이 계시고 그 위에 따님이 계시고 부서가 지금 집안에 무리가 그러면 선거운동제 하시잖아요, 같이. 네. 그러면 물론 후보자는 후보자니까 네. 자기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일단 아무리 배우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좋다고 하는 일이니까 따라가 준다고 해도 이렇게 주민들 만나고 이러다 보면 답답하시기도 하고 좀 뻘쭘하시기도 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많이 그렇죠. 그럼 뭐라고 하세요, 주민들은? 웃어요. 제가 웃고 네. 이제 뭐 공천을 받았냐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아직
경력도 없네, 뭐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네 이런 그런 얘기 제일 많이 말씀하시죠. 해주시잖아요. 이 처음 들어보는데, 네. 이제 들어보셨으니까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 그러니까 가족이 믿지 않으면 그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이 다 저한테 왜 안 말렸냐, 남편에게 너 고생하는데 왜 안 말리냐. 그때 그분들이죠. 결혼할 때 말리던 사람들이 말이죠. 지금 뭐 주변에 친구나 동료 뭐 같은 동료들이 왜 안 말리냐. 근데 저는 나쁜 짓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는 힘들고 본인은 더 힘들지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밑거름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힘들어서 좀 더 다 여러 사람들이 좋아질 수 있다면 저도 이제 제 고향이 전주니까 전주에 대한 애정이 크고 여기 가족들이 다 살고 있으니까. 근데 이번에 저희 둘째 입학시키면서 보니까 한 반에 18명이더라고요. 네. 요새 그래요. 그러니까 뭐 학생이 줄기도 했지만 그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서울로 빠져나가고 뭐 어디로 빠져나가고 해서 학생이 갈수록 준다. 근데 여기가 좀 살기 좋은 공동체가 되면 육아나 이런 부분이 좀 더 해결이 되면 모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폐교도 살아나는데 그래서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니까 저는 이제 적극 도와줍니다. 네. 그래 어차피 이제 사모님한테 마이크가 갔으니까 마지막으로 예비 후보로서의 엄윤상 후보가 아닌 남편 엄윤상에게 한 말씀 하시죠. 쳐다보는 듯이 그윽하다. 연습 좀 하자. 평소에. 정말 나는 안 쳐다봤어요. 힘든 길을 가는 거 되게 존경스러운데 건강을 챙기시고 내가 건강해야 행복하게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지치지 말고 힘을 내서 인생 기니까 아니 왜 열심히 이래? 해봅시다. 정말 같아요. 언제 한번 해보신 얘기 같아. 방송 끝나고 명함 드릴게요. 약 드시죠. 약. 아니 저는 집사람이 뭐 이지만 저는 집사람한테 해줄 건 다 해줬어요 사실. 사실 이런 자신감은 도대체. 사실 합격했을 때가 지금도 제 힘들 때는 그때를 생각을 해요. 그때 우리 아내도 학교에서 되게 힘들 때예요. 교장 선생님한테 핍박받고 막 정교수 전교조한테. 그것 때문에 이거 할 때예요. 근데 떨어지고 계속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아들과 함께 합격자 앞에 어디서 그러면 지리산 온천 거기서 그것도 집사람이 그 아내가 잡아줘가지고 거기서 있었어요. 그때 받았는데 그때 집사람이 처음에 딱 떨어졌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왜냐면 그해 지금 입력 조연을 정말 잘 지키시는구만. 아니 2016년이잖아요. 2016년 1차 합격자를 본 거야. 없지. 2015년에 그렇죠, 합격했는데 그렇죠. 없는 거예요. 잘못 보신 거예요 지금? 농담이 아니라. 근데 이제 그래서 잘못 본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서 이제 낙담하고 있을 때거든. 근데 그 옆에 있는 친한 선생님이 다시 한번 보자고 이제 거기에 이름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막 울고 근데 집사람이 제가 떨어진다고 해서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어요. 떨어지고 나서도. 저는 막 억울하게 울기도 하고 억울하죠. 오늘 뭐 네. 사실 2차 봤는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나와가지고 막 억울하고 막 이제 망했어 막 이럴 때도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 당시는. 근데 합격하고 나서 그렇거든요. 그때. 근데 그때의 모든 걸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들이 다 거기서 칠판에 김수현 선생님 부분 사법고시 합격 다 이렇게 쓰고 일단 플랑이 거기부터 했어요. 그쪽부터 칠판에. 그랬다고 하면서 이제 상황이 딱 완전히 바뀐 거잖아요. 그때만 생각하면 제가 아까 마음이 약하다고 했잖아요. 저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주위 사람들 항상 먼저 생각하는 편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눈치 보는 걸 수도 있어요. 좋은 점일 수도 있고 안 좋은 점일 수도 있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때 참 집사람한테 많은 걸 해줬다. 그 한 번으로. 네, 한 번으로. 한 번으로 훔치는 거예요 그냥. 아니 뭐 이런 식이시면 태어나신 것만으로도 큰 선물인 거죠. 그 스토리가 4살 때 구구단을 모델로 돌팡에 머리가 깨지시고 뭐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슬슬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건 그러니까 지금 당선 전략이라고 하면
어찌됐든 국민의당의 바람을 좀 타야 되는 거잖아요. 예. 이게 뭐 아까 말씀하신 안철수 대표든 김한길 대표와 사진을 찍은 게 걸든 말든 간에 개인적으로 꼭 걸으셔야 된다고 보는데 지원 유세가 오든 말든 국민의당 자체가 바람을 좀 타줘야 예. 공천을 받으셔서도 여기서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예. 근데 현재 그 당 지지도, 예. 호남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당이 예전보다 많이 빠졌고 네. 지지도도 많이 빠졌고 지금 글쎄요, 뭐 우리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는 걸 보면 딱히 회복될 것 같지도 않고 네. 자꾸 좀 헛발도 좀 나오는 것 같고 그에 반해 어찌됐든 더민주는 조금 좀 정신을 차려가는 것 같은 모양새를 좀 보여주고 있고 예. 바람을 타실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공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나를 바람을 줘야 타게 된다. 하려면 나를 줘야 된다. 나 같은 사람을 줘야 돼요. 사실은 전략 공천 해야 돼. 사실. 그런 말씀 해주셔야 돼요. 오늘 최고의 그렇지. 난이 평가방송 4번 5번째인가? 이 말이 제일 듣고 싶었어. 사실 속내는 똑같은 거야. 그렇지. 후보가 좋네. 말이 그게 어딨어. 날 줘야지 날. 진정성이 어딨어? 전략 공천이면 되지. 그래야 바람을 탈수 있다. 왜냐면 새로운 인물 하고 어떤 공천 지금 그 더민주가 인재 영입을 잘해서 지금 뜨는 거잖아요. 다시. 그렇죠. 네. 똑같이 구시대 인물 다시 이렇게 공천을 한다고 하면 이건 그냥 사그라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경선을 통해서 이렇게 극복했으면 좋겠다는 게 아마 지도부의 생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윤서. 대놓고 가는구나 이제. 그러면서 저의 사명이 그걸 있는 거예요. 이 당을 살리고 전라북도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이 경선에서 이겨야 된다. 나 같은 사람이 경선이 됐든 뭐가 됐든 이것을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 그렇지 않으면 다시 희망은 없다. 이게 완산 을만 놓고 봐서 그러는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계속 좀 어떻게 보면 기존의 질서 속에 편입돼 있던 사람들은 그 질서를 따라가잖아요. 그렇게 하면 새로운 정치를 못 한다는 거죠. 더 민주나 다를 바 없다. 더민주가 오히려 더 이 공천에서 거기도 이제 전략 공천 없거든요. 새로 영입한 사람들도 내부 경제에서 질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 사람들도 아마 대부분 질 거예요. 왜냐면 기존에 토박이 있던 사람들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가만히 있겠어요. 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자기가 뭐 언론 아무리 타도 지역이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발로 뛴 거고 계속.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발로 뛰어서 넘어서 해야 된다. 그걸 넘어서지 못하면 제가 넘어서면 국민의당 지지율은 올라갈 거고 오히려. 네, 그런 사람들이 되면 아 여기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네. 기존에 계속 해왔던 사람이 아니고 새로운 사람이 나왔던데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갔네. 그렇게 공천을 받으면 바뀔 거다. 그런 것들이 쌓여서 바람이 일으키는 거지. 뭐 안철수 의원이 뭐 무슨 얘기 했다고 해서 바람 일으키는 게 아니다. 왜? 지금 그 호남의 시민들의 생각 자체는 너무 식상한 거예요. 계속. 그렇죠. 지금 뉴라고 봐요. 새로운 인물인데 능력 있는 사람이 기존의 정치판에 있던 그런 사람이 아니고 새로움을 가지고 새로운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 네.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으면 좋겠다고 하면서도 관성처럼 네. 또 이 사람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을 알릴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주면 네. 당에서도 만들어주면 그 기회는 생기고 이 사람이 알려지면 당의 바람도 당연히 타게 되고 근데 지금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저도 참 열심히 뛰고 있지만 잘 이제 터에서 잘 안 뛰는 분들이 있어요. 뭐 출마 선언만 해놓고 안 뛰고 뭘 바라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은 잘못된 거다. 예의가 아니다. 당에 공식적으로 서한을 보내시죠. 나를 전략 공천해야 국민의당 전국 지지율이 올라간다. 아우 이렇게. 좋은 생각이에요. 그렇죠. 네. 이분들이 저를 쓰시죠. 뭐 인재 영입이니까. 그렇지. 어찌됐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하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상황에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정리하는 말씀으로 좀 듣고 싶어요. 네. 비록 다윗이긴 하지만 내가 이런 각오로 이번 선거에 임하겠다 하는 선거에 대한 출사표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그 다윗과 골리앗이 싸워서 결국은 다윗이 이겼잖아요. 예. 똑같습니다. 다윗이긴 현실적으로 그 보기에는 다윗처럼 작게 보일 줄도 몰라요. 그러나
내면의 키는 앞으로 커가는 과정, 성장하는 과정으로서는 전북의 큰 인물이 될 수 있고 진짜 진정성 있는 전북을 이해하는 그런 정치인이 저는 될 수 있다고 제 스스로 자부합니다. 이런 사람 한 명, 적어도 한 명 있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믿어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행동으로 보여드려야 되겠지만 앞으로 기회는 많으니까 한 번만 믿어주시면 저는 그 시민의 그 믿음에 대해서 신뢰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지금까지 국민의당 예비 후보 엄윤상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